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탁이 생각보다 낫네요. 자, 여러분 이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 소개 잠깐 하면, 제 이름은, 황정선이라고 해요. 네, 황정선이고요. 공인중개사법, 하고 이제 중개실무, 강의하고 있고, 강의한 지는 이제 16년 됐습니다. 이 과목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제 전공 분야가 이제 그 부동산 경매 파트를 원래 강의하다가 이제 뭐 우연한 기회에 나중에 이제 제가 왜 그 이 중개사 강의를 하게 됐는지는 좀 말씀드릴게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 강의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16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따 이제 뭐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제가 강의를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부동산 경매도 했었고, 또 이제 지금 공인중개사법 강의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공시법이죠, 그죠? 공시법, 예, 그 등기 지정, 예, 그것도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업이 매주 수요일 날 있죠. 예,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있으니까, 뭐, 공인중개사법이라든지 공시법 뭐 이런 거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민법도 조금 알아요, 민법도. 그러니까 이제 민법도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민법은 화요일 날 수업이죠, 그죠? 예, 그래서 화요일 날 되도록이면 화요일 날 물어보시고, 근데 갑자기 수요일 날 궁금한 게 생겼다. 예, 이러면 수요일 날 뭐 질문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몰라요. 예, 나머지는 전혀 모르니까, 예, 나머지는 이제 과목별 선생님들한테, 예, 하시면 되겠고. 이제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1교시 때 이제 간단하게 그 오리엔테이션을 좀 하고 진행하고, 수업은 이제 이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1교시 때는 그냥 부담 없이, 예, 이렇게 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예, 자격을 이제 취득하시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지 뭐 요걸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선택지 하나를 얻게 되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어요. 선택지 하나를. 그래서 선택지라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거죠. 내가 이걸 할래라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지를 여러분 하나 얻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냐면요. 일단 개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개업. 예, 그러니까 이제 중개업 개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또 취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개업을 하시게 되면 이 말을 좀 붙여볼게요. 예, 그러면 뭐라고 읽으면 되겠어요?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죠? 예, 개업 공인중개사. 옛날에는 중개업자 이렇게 말을 썼는데, 예, 지금은 무슨 업자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일본식 표현이니까.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요. 예, 옛날에 이제 중개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업을 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취업한 공인중개사 이렇게 이제 하면 좋은데, 이 말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취업한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하면. 해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속이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소속. 예, 소속. 예,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됐다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럼 이제 두 가지 용어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개업한 공인중개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예, 그럼 취업한 공인중개사는요? 소속 공인중개사. 이런 말들은 되게 많이 쓰는 용어들이라서 알고 계시면 좋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 이 말을 이제 우리 내년 시험 이제 10월 27일 날 볼 건데, 앞으로 이제 수업 듣는 동안에 10만 번 이상은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들어보셔야 돼요. 10만 번이 뭐야? 20만 번은 들을 건데, 그럼 되게 이제 좀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짜증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줄여서 부를게요. 예, 줄여서. 예,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를, 예, 우리 이제 좀 줄여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개자 따고 공자 따서 뭐라고요? 개공이라고 이제 줄이면, 제가 수업 시간에 개공 이렇게 얘기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얘는 그러면 뭐라고 줄이면 좋겠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줄이면 되는데 소공이라고 줄일게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첫 시간에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첫 번째 하나의 이제 선택지를 여러분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게 왜 여러분 선택지냐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통계청에서 매년 그 근로자들의 연령에 대한 이렇게 조사를 해요. 예, 근로자들의 연령 조사를 하는데 요번에 이제 그 얼마 전에 나온 2017년 자료에 의하면 고연령층 근로자 현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제 통계청에 들어가면 이런 현황이 이제 실제로 떠요. 근데 근로자 현황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고연령이라는 것은 만 55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연령이면 막 70, 80 이렇게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만 55세가 되면 고연령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근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연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55세만 돼도. 그러니까 굉장히 의외죠, 그죠? 네, 그래서 55세의 그 고연령 근로자 현황을 이렇게 보면 업종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조업이라든지 또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뭐 금융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업종들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 뭐 10% 안쪽이에요. 10% 인쪽. 그리고 조금 좀 높은 게 뭐 10% 조금 넘어가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사무직 같은 거.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이렇게 쭉 보다 보면 그 퍼센테이지가 확 올라가는 업종이 하나가 있어요. 그 업종이 바로 부동산 중개업 파트예요. 몇 퍼센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확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퍼센테이지가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갔을 것 같아요? 30%. 예, 조금 더 넘어요. 50%는 안 돼. 42.5%. 예. 굉장히 높은 거죠. 다른 업종에 비해서요. 42.5%. 그럼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연령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고연령층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요즘에는 태어나서부터요. 이렇게 쭉 이렇게 살 때 몇 살까지 사느냐. 태어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 살이잖아요. 1세에서부터 몇 세까지 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100세 정도 살잖아요. 그죠? 우리.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인생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인생 100세 시대가 쉽게 이렇게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예. 왜 우리의 현실이냐면 이제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향후 우리 10년 안에 암을 정복한다고 그래요. 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암 사망률에서 가장 이렇게 그 생존율이 높은, 그러니까 사망하지 않는 암으로는 위암 같은 게 있는데 위암 같은 것들은 보통 발견하면 92% 정도는 다 완치가 된다 그래요. 92%? 그러니까 위암 옛날에는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위암에 걸려도 92% 정도에 다 완치가 되는 거예요. 5년 이상의 생존을 다 한다고 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암 중에서 가장 좀 이렇게 치사율이 높은 게 그 췌장암인가?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은 좀 요즘에는 이제 극복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 10년 안에는 이렇게 다 정복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 우리 한 뭐 10년 전 뭐 이때 에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걸리면 뭐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 에이즈 걸려가지고 20년, 30년 사는 사람들이 막 부지기수로 나와요. 약 먹으면 금방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몇 세까지는 산다는 거예요. 100세까지는 산다는 거죠. 자, 그런데 기업에서 몇 세 정도 되면 사람들을 내보냅니까? 회사에서요. 50세 전후에서 회사에서 대부분 내보내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반 정도 되면 50세가 될 텐데, 50세가 되면 내보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전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럼 100살을 살 건데, 100살을 살 건데, 몇 살 동안, 우리 말하자면 직업이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50년을 직업 없이 살아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말 그래도 이제 능력이 출중해서 60세까지 했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을 무려 40년을 이제 노후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수입 없는 이 50년이라는 기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 50세 때 이제 퇴직하고 나머지 100살까지 50년을 그냥 있기 좀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 자영업 하잖아요. 근데 그 자영업에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랭킹 1위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치킨 가게죠. 예, 치킨. 예, 치킨 가게. 예. 제가 강의 이제 16년 했다고 그랬는데 강의하기 전에 회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막바로 이제 SK 아시죠, 그죠? 예, SK 들어갔다가 거기 이제 7년 정도 근무하고 IMF 때 이제 구조조정 당해서 저도 이제 명퇴됐고 그리고 이제 거기 관두고 나서 하림이라는 회사 아십니까? 예, 하림이 뭐로 유명한 회사예요? 치킨은 하림은 생산은 안 하고 닭, 예, 생닭을 주로 생산하는 그런 회사가 이제 하림인데 거기 하림에 이제 그 기획팀장을 한 3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 이제 직장생활 한 10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치킨 가게 생리를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거래했던 이런 그 프랜차이즈 본사가 뭐 BBQ, 뭐 BHC, 그 멕시칸 치킨, 우리 좀 유명한 브랜드들 다 거래해봤거든요. 근데 이 치킨 가게 100개가 만약에 오픈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이제 이 치킨 가게의 성공은 3년 이렇게 영업을 하는 거를 기준으로 삼거든요. 예, 근데 3년 이상 영업을 하는 게 20%밖에 안 돼요. 3년 이상 영업하는 게. 예, 그러니까 20%만 딱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폐점한다는 거 3년 안쪽에.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들어요, 치킨 가게가.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있겠습니까? 예, 50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치킨 가게 말고 식당이죠, 뭐 식당. 예, 식당은 이제 뭐 밥집도 있고 뭐 분식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김밥집도 있고 있을 텐데 그런 거 되게 쉽지 않죠. 예, 그런 것도. 예. 요거 이제 식당도 보통 100개 정도 오픈하게 되면 한 33% 정도 성공한다 그래요. 물론 부동산 중개업도 성공률은 이런 거하고 비해서 월등히 높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비슷해요. 예, 부동산 중개업도. 그런데 이런 치킨 가게가 됐던 식당이 됐던 100살까지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은 오히려 고연령층에서 좀 더 그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앞으로의 이제 어떤 그 우리 뭡니까 인생 이모작 시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제 학교 다니면서 대학 졸업하고 취업하고 거기서 퇴직하고 그러면 조금 한 10년 정도 있다가 그냥 죽는 뭐 이런 어떤 그냥 한 사이클만 살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회사에서 나와야 되고 무려 50년 동안 나머지 이제 여명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취업을 하거나 한 번 더 뭐 창업을 하거나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공인중개사 자격은 정말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남자가 오래 살을까요? 아니면 여자가 오래 살을까요? 정답이에요. 여자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사는데, 오늘 현재 100세 이상의 우리나라 이제 그 초고 연령층, 이렇게 인원을 보니까 통계청 자료에 3,158명이요. 오늘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10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근데 그 중에서요, 여자분들이 무려 82%예요. 남자는 일찍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100살까지 앞으로 더 많이 살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얘기가 되겠어요? 남자보다는 여자분들한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학원에 우리 그 수험생들의 그 성별을 한번 잠깐 봐봐요. 누가 더 많은가? 여자분들이 많죠. 그러면 당연히 합격도 누가 많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여자분들이 많이 하겠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중개사무소에 가잖아요.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남자 계공이 많을까요? 아니면 여자 계공이 많을까요? 여자 계공이 훨씬 많습니다. 여자 계공이 훨씬 많아요. 약 70% 정도 됩니다. 소공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왜냐하면 배출되어지는 성이 여성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업종에 또 하나의 그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여성에게 굉장한 강점이 있는 업종이라는 거죠. 여성 강점. 그러니까 남성에게 뭐 단점이 있다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여자분들한테 유리한 그런 측면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요, 집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팔으려고 이렇게 내놨는데 사려는 손님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님을 우리 모시고 가서 집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계공이 남자야. 예를 들어서 손님도 남자야. 그런데 거기 이제 집을 보여줘야 되는데 집에 지금
그 집의 소유자인 부인만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럼 집을 부여주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 보통 부동산을 이렇게 이제 그 초이스할 때 여자분들이 많이 하거든요. 보통 남자들은 이제 보통 이 부동산을 결정할 때 이것도 재고 저것도 재고 하느라고 잘 결정을 못 해요. 근데 여자분들은 되게 이게 되겠다 싶은 어떤 감각적으로 선택을 해서 요거 괜찮다 하면 그냥 바로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초이스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잘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강남 복부인 뭐 이런 말들이. 예?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런 것들을 선택을 못 하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투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못 들어가면 이거 물건을 못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것저것 많이 재는데 여자분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찍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여성에게 강점이 있는데 그런 여성 고객들을 말하자면 우리가 응대하는 데 있어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훨씬 더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격을 선택하신 것은 정말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뭘 좀 설명드릴 거냐면, 그럼 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말 괜찮다면 어떻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거냐? 이 부분이에요. 공인중개사 자격은 시험 봐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볼게요. 시험은요, 일단 연 1회 볼 거고요. 올해 이제 시험은 이제 지난달 10월 달에 28일 날 있었고, 여러분이 이제 내년 시험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1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제 시험 볼 거로 결정이 됐냐면, 내년, 언제요? 10월 27일 날 보는 걸로. 요게 이제 29회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제 29회 시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시험은 국가고시로 치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고시로.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말씀드릴 건데 이 시험은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시도지사가. 여기서 말하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그 해당하는 지자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들이 국가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국가의 사무로 보고 있는 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니까 이건 국가고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국가고시라는 말의 의미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라는 거죠. 국가가 여러분을 보호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중개업을 지금 할 수 있는, 개업할 수 있는, 뭐 혹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뭡니까? 공인중개사죠. 근데 국가가 이거를 내비두고 또 하나의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격 제도를. 그리고 가령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대, 안 하겠대? 안 하겠다는 거죠. 이런 거를 국가가 보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자격사가 이걸 할 수 없도록 국가가 뭐 해주겠다는 거죠? 보호하는 제도. 이걸 이제 국가고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민간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자, 이제 시험에 대한 과목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험 과목은 뭐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얘기하셨을 텐데 저는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험은 1차하고 2차로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1차는 두 과목이죠. 우리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제 수업 들으셨던 뭐 있어요? 민법, 뭐 이렇게 있고요. 2차는 이제 저랑 이제 같이 하시고 계시는 이제 공인중개사법, 뭐 요거를 이제 제가 2차에서 이제 강의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중개 실무라는 게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공법 있죠. 공법. 공법 수업은 무슨 요일 날 있나요? 금요일 날 공법, 그 다음에 공시법, 그리고 세법,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과목 수로 하면 5과목인데 선생님 수로 따지면 6분이 오셔가지고 강의하시죠. 이제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공시법이랑 세법은 전공 분야가 좀 달라서 한 선생님이 강의를 하실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가 과목별로 문제 수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과목별로 이 학개론은 몇 문제가 나오냐면 40문제, 민법
40개.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합쳐서 40개. 공법 40개. 그 다음에 이제 공시세법이, 우리 이제 점수가, 이제 문항이 24개. 그리고 여기는 16개 해서 얘랑 합쳐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40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만 다 맞으면 몇 점인가요? 요거만 다 맞으면 60점이죠. 그죠? 요거만 다 맞으면 60점이고요. 요거만 다 맞으면 몇 점이냐면 40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만 다 맞던 이거만 다 맞아도요. 과락은 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일단 생각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이 학개론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부동산 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요. 수업 이제 몇 번 들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학개론. 근데 여러분 이 유일하게 학문인데 얘는 다른 어떤 학문에서 건너온 거지 뭐 이렇게 창조된 학문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개론은 전형적인 경제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학을 여러분 배우시는 거고요. 경제학은 그러면 어느 학문에서 건너왔냐면요. 수학에서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학개론은 수학, 경제학에 관련돼 있는 하나의 이제 부분적인 학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수학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무슨 문제가 조금 나오겠습니까? 계산 문제가 좀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가 매년 10문제 이상 나오는데, 직전 우리 시험에서 10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이제 여기서 생겨나냐면, 첫 번째 수험생들이 여기에서 포기하는 이제 원인이 됩니다. 포기의 원인.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계산을 하나도 못 하는데 갑자기 계산을 하라고 그러니까 머리도 안 푸고 뭐 이렇게 돼.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얘예요. 포기하는. 만약에 시험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포기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요번 28회 시험이 이제 지난달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28회 시험. 28회 시험에 계산 문제가 몇 개가 나왔냐면 10개의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계산 문제가 그냥 뭐 3 더하기 2는 얼마냐 이런 식의 계산 문제가 아니고 공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고요. 또 공식을 안다 하더라도 100% 맞춘다는 보장이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1분 안에 풀기는 거의 쉽지 않은,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쉽지 않은 정도의 수준의 계산 문제들이 10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10개의 문제 중에서요, 정답이 한 번호에 쏠렸어요. 몇 번에 쏠렸냐면 2번에 쏠렸어요. 2번이 무려 5개가 나왔어요. 2번이 5개. 자, 그러면 이게 올해만의 경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올해만의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작년에는 어땠냐? 27회. 자, 11개가 나왔거든요. 11개가 나왔단 말이야. 27회 계산 문제가.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랬다는 거예요. 11개가 나왔는데 4번이 정답인 게 6개가 나왔어요. 그 전에도 계속 그랬고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한 문제에 쏠리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쏠려요. 그럼 자, 우리가 뭐만 파악하면 계산 문제 따로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이게 몇 번 문제가 쏠리는지만 알면 계산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이제 시험장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좀 해드리는데, 그거 말씀을 뭐라고 제가 드리냐면, 올해는 2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이거를 선택하라고 하냐면, 자, 보세요. 학개론이 40문제인데 10개, 11개면 나머지 30개 정도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학개론도요, 계산 문제 아닌 것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산 문제 아닌 거를 30개를 여러분 푸는 거예요. 풀어. 그럼 여기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하면 계산 문제 다 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텍스트로만 나오는 문제를 여러분 봤을 때 몇 개 정도 마시겠어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가정하고. 계산 문제는 다 버리는 거예요, 일단. 몇 개 정도 맞을 것 같아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져요. 20개 정도 맞히면 안 되고, 한 24개 정도는 여기서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야 실제로 20개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20개 정도 맞힐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뭐 열 몇 개로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표 점수를 조금 크게 잡고 24개 정도를 득점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가지고 다 풀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답안지를 이제 마킹을 하는 거예요. 네? 답안지 마킹을 하고 뭘 해볼 거냐면 내가 몇 번의 마킹을 했는지를 세보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마킹한 어떤 문제를 이제 세보냐면 1번이 몇 개, 2번이 몇 개, 뭐 3번이 몇 개, 4번 몇 개, 5번 몇 개 다 세보는 거야. 왜 세보냐면 제가 시험 무슨 고시로 한다 그랬죠? 국가고시로 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그냥 어떤 사람들이 짜고 이렇게 시험을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원칙 규정이 되게 많아. 예? 뭐 문제는 몇 자 이내로 다 출제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문제에 대한 그 정답 문항이 맞춰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이 8개가 꼭 나온단 말이에요. 8개가.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풀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요번 28회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 아닌 거를 30개 푼 사람들이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했다라고 가정해 보면 몇 번이 가장 안 나왔겠어요. 이거 개수를 3번. 2번이 가장 안 나왔겠지. 무려 5개나 계산 문제로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2번이 2개나 3개밖에 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번에다 몰아줘야지. 그걸 몰빵이라고 해요. 몰빵. 2번에다 몰빵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2번에 몰빵 해준 사람은 계산 문제에서 몇 개를 맞았겠어요? 5개 맞았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전년에 27회 때는 4번에 몰빵한 사람은 몇 개 맞았겠어요? 6개 맞았지. 그러면 계산 문제에서 반타작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그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계산 문제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포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학교론 선생님 들으시면 되게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요. 뭐 기분 나빠도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냐면 저도 이제 이 공부를 해봤고 9회 때 합격을 했는데 계산 문제를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본 시험장에 가서 시간에 푼다? 불가능해. 예. 가능하지 않다고요. 왜 가능하지 않냐면 100분 동안에 여러분이 8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야. 왜 장난이냐면 문제 지문이 1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아닌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민법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가불병정, 사례형 문제가 30개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무슨 재주로 1분 안에 푸냐고.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몇 개는 버려야 돼요.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 그렇다면 뭐를 버리면 좋아요? 계산 문제 버리면 되잖아.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를 버리면 학계론이 하나도 안 어려운 과목이 돼. 예, 한번 해볼 만한 과목이 된다고. 굉장히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필요 전혀 없다. 그죠? 그리고 학계론 선생님 강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산 문제를 만약에 덜어내면 여러분한테 오는 스트레스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예요. 절반 이하로. 학계론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논리적인 거거든. 되게 이렇게. 예, 뭐 우리 수요 공급에 입각해서 문제 풀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해서 계산 문제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런 방법도 있대더라.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요거 말고 이제 나머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학계론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는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또 이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임박해서 다시 말씀드릴게. 뭐 찍는 요령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쉽게 맞출 수 있는 요령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학계론 말씀드리는데 학계론은 민법은 경제학, 수학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는 전형적인 논리학이에요. 가장 완벽한 논리를 민법에서 배울 거예요. 논리 아시잖아요. 그죠? 논리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무거운 물건을 여기다 이렇게 딱 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놔버리면 어떻게 되세요? 그 무거운 물건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 왜 떨어지지?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중력에 의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민법이라는 거죠. 정말 재밌어요. 공부 잘 하시면. 그래서 이 논리학인데 뭐하고 좀 관련되냐면 국어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 네, 그래서 민법은 계산 문제 전혀 안 나오고 국어적인 과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민법은요, 우리 최희대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최희대 선생님이 좀 유명한 친구예요. 되게 유명합니다. 예. 근데 최희대 선생님이 뭐가 유명하냐면 못 맞춰도 70점은 맞게 해준다는 거예요. 수험생한테. 예. 그래서 70점은 아마 맞게 해줄 거예요. 못 맞아도. 예. 그러면 70점은 보장해 드리니까. 예. 그러면 학계론에서 몇 점만 맞으면 여러분 합격 되겠어요?
50점만 맞으면 합격이 되겠잖아. 그죠? 네. 그래서 계산 문제 반 정도 맞추고 나머지에서 맞추면 학개론도 50점 못 맞추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무리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래서 70점 정도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고요. 민법은 그래프를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점수, 이게 이제 기간, 공부한 기간 이렇게 해볼게요. 민법은요, 그래프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빵점이야. 내가 민법에 대해서 뭘 알아? 공부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날수록 뭐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점수. 이게 이렇게 비례한단 말이에요. 비례. 예. 근데 학개론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요. 학개론은 얘가 경제학적인 과목이고 수학적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좀 학교 다닐 때 잘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예. 본인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내 수학을 잘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있다니까. 한 분도 없어요? 수학을 좀 잘했다? 예. 그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보여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기본 점수를 맞고 들어가는 게 학개론이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 학개론이기 때문에 처음에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 학개론입니다. 민법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걸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쉽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대신 민법은 처음에 이제 모의고사 우리 이제 내년 3월에 1회 모의고사 같은 거 이제 볼 건데 점수 보면 뭐 아마 20점 밑으로 나올 거예요. 20점 밑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점수가 나올 건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막 올라가요. 이렇게 막 쭉 올라간다고. 그 다음 달에 30점, 그 다음 달에 40점, 그 다음 달에 50 이렇게 막 쭉 올라가. 해서 정말 이제 시험 임박하면 이렇게 70점, 80점 이런 식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합격하려면 어떻게 합격해야 되냐면 평균 몇 점 맞아야 됩니까? 평균 60점 맞아야 되는 이 얘기를 잠깐 좀 먼저 해보면 자 여기서 몇 점, 여기서 몇 점 맞이는 방법이 있죠? 이제 평균 60점 맞으려면 여기서 몇 점, 여기서 몇 점 맞는 방법이 있어요. 60점, 60점 이렇게 맞는 방법이 있잖아. 근데 이렇게 맞는 방법이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부하는 게 합격한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요. 여기서 합격하려면 60점 맞고 60점 맞는 방법이 평균 60점 나오잖아요. 근데 이 방법보다는 이렇게 한번 맞아보는 게 어떻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 50 이렇게 또는 50, 70 그러면 이 방법을 편의상 A, B, C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방법은 가장 비효율적 방법이겠어요? 이 방법이 가장 비효율적 방법이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요. 나는 수학을 잘 못했어. 학교 다닐 때. 경제학은 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얘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민법을. 근데 반대로 내가 수학을 좀 잘했다. 이런 분들은 이게 훨씬 재밌습니다. 이거보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해서 난 학개론이 좀 더 좋아. 그러면 학개론에 오히려 더 70점 맞을 수 있고요. 나는 민법이 더 괜찮은 것 같아. 이러면 민법 쪽에다가 더 이렇게 치중을 하시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한 과목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과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맞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잖아요. 딱점으로 합격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보다는 여기 좀 더 받고 여기 좀 더 맞고 그러면 몇 개 정도 여유가 있게 합격하는 게 훨씬 좋고요. 자, 1차 점수가 많이 남습니다. 1차 점수가 이 점수를 2차로 보태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대로 2차 점수가 남아도 이거는 1차로 보태주는 제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랑 뭐는 전혀 별개예요. 1차와 2차는 전혀 별개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2차 설명을 드릴 건데 공인중개사법 중개실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여러분 유일하게 5과목 중에서 고득점 가능한 과목이고요. 여기서는 제가 첫날 우리 이제 첫 교시잖아요. 제가 약속을 좀 드릴게요. 제 수업 잘 들으시면 제가 몇 점을 맞을 수 있도록이요. 80점은 맞을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저하고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80점 안 나왔다. 그럼 제가 책임을 집니다. 뭐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는지는 지켜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80점 못 맞으면 제가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개사법에서는 몇 점 맞을 수 있어요. 80점 맞을 수 있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일단 어렵지 않고 그리고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양도 많지 않고 다만
한 가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암기할 게 조금 있어요. 암기할 게. 예, 그런데 그 암기를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무책임하게 이거 그냥 암기해 오세요. 이렇게 안 해. 예, 그냥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암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업만 잘 따라오시면 되고 얘는 복습 안 하셔도 돼. 예습 필요 없고요. 무조건 수업에만 집중하시면 80점은 제가 맞게 해 드릴게요. 저도 이제 이 과목에서는 좀 유명한 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해요. 예. 뭐 박수 칠 거는 없어요. 예, 제일 유명한 편인데 제 책이 그래도 뭐 교보문고에서 항상 많이 팔려요. 제 책, 이 책도 이제 제가 쓴 거고 이제 출판사만 다를 뿐이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강의를 이렇게 했을 때 80점을 맞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과목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많이 안 맞아도 되잖아요. 예, 근데 많이 안 맞아도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이 못 맞아요. 왜 많이 못 맞냐면 공법 이제 수업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얘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요. 제일 어렵죠. 그래서 6개 법률을 배우기 때문에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포기 이유가 돼요. 포기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공법은 어떻게 하면 그럼 포기 안 할 수 있냐? 난 공법 때문에 나는 관둔다 이런 분들이 또 2차에서 생겨요. 그리고 공법이 어렵기 때문에 난 1차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1차생들이 나오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공법 때문에 그래. 양이 많고 어렵고 그래서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학개론처럼 어떤 요령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간단하게 공법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공법은요. 뭐 하면 되냐면요. 욕심을 버리면 돼요. 그러면 공법은 되게 쉬워집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욕심을 버릴 거냐면 공법에서 뭐 할 생각을 버려. 많이 맞을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공법에서 몇 개만 맞으면 되겠어요? 반만 맞으면 돼. 공법에서 50점 맞으면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점 맞도록 해요. 그냥 50점. 물론 목표 점수를 50점으로 잡으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목표를 50점만 하면 또 공부를 그만큼 하니까. 그러니까 목표는 한 몇 점 정도 놓고요. 60점 정도 맞는 걸로 놓고 실제로 50점 맞으면 돼요. 자, 그리고 공법은 어떤 그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체계만 잘 잡아주면 돼요. 체계. 나머지 세부적인 거는 어차피 여러분 못 맞춰요. 어차피 못 맞춘다고. 그러니까 체계를 잘 잡으면 기본적으로 50점은 맞게 돼 있습니다. 요번 우리 28회 시험에 공법이 정말 어렵게 나왔어요. 아주 어렵게 나왔는데 얼마 정도는 어렵게 나왔냐면 제가 이제 강남에 좀 큰 학원에서 강의를 해요. 근데 그 큰 학원에서 그러니까 제일 유명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공법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야. 어떤 경쟁을 하냐면 빨리 홈페이지에다 올리는 거야 정답을. 그런데 강의 막 다 10년, 20년 다 하신 공법 선생님 두 분이 그걸 이제 수험생들이 문제를 갖고 오잖아요. 근데 대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0분 안에 풀었어요. 그 40문제를 30분 안에. 근데 요번에는 1시간이 되는데도 답을 못 내는 거야. 그 두 명이 답을 내는데. 그래서 그 끝끝내 4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 두 명의 공법 선생님이. 못 풀었다고,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면 1시간이 넘은 상태에서 책에 안 나오는 거야. 뭐가 문제가. 책에 안 나오는 문제가 무려 4개가 나왔어요. 이제 공법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뭐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좀 사이드에 좀 들어가는 법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강의하는 사람도. 그런 문제가 이번에 4개나 나왔어요. 그런 걸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맞추겠어요? 강의 20년, 그 과목을 20년 한 사람이 못 푸는 문제를 여러분 무슨 재주로 맞추냐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간단한 것도 이런 게 있어요. 60점은 맞을 수 있게 문제를 또 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어려운 거지만 60점은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본에 충실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법은 완전히 극과 극이야.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거는 또 풀려요. 체계만 잘 잡으면. 그리고 못 푸는 건 정말 못 풀어요. 그러니까 욕심 버리고 나 50점은 맞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쉽게 갈 수 있어요. 공법이. 아셨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공시세법 말씀드릴 건데 이 공시세법은요. 절차를 좀 중시 여기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절차. 특히 이제 얘가 절차적인 부분인데 뭐 예를 좀 하나만 들어볼게요.
건물을 맨 땅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이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등기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등기하려면 밟아야 되는 절차가 뭐 있겠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건물을 이제 다 지었어. 그러면 이제 뭐를 받아야 되겠어요? 내가 이걸 이제 말하자면 사용해도 괜찮다는 승인, 사용 승인 받아야 되겠지? 그럼 사용 승인 받고 뭐를 하냐면 막바로 등기가 안 돼요. 그러면 토지가 됐던 건물이 됐던 공부에 들어가야 돼. 공부. 근데 그걸 다른 말로 대장이라고 해요. 대장에다가 먼저 올리고 그 대장을 하나를 떼서 그거를 사본화시켜서 첨부하면 등기를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간단히 정리하면 선등록 후 등기라고 해요. 선등록 후 등기. 다른 표현하면 대장이 있어야 등기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절차를 배워나가는 거야. 그런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소유권 보전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출제해 여기에서. 그건 안 해본 사람은 되게 어렵겠죠.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부분들로 되게 까다로운데 여기는 절차를 좀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법은 재미없어요. 왜 세법이 재미없냐면요. 제가 이제 강남에서도 수업한다 그랬잖아요. 강남 사람들은 세법을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6분 오잖아. 예? 근데 강남 수험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과목의 선생님이 세법 선생님이야. 그리고 세법 선생님은 막 수험생들하고 밥 먹으러 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막 엄청나. 뭐 이렇게 막 물어보니라고. 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세금 요번에 뭐 하나 팔았는데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법은 누구한테 재밌어요? 돈 많은 사람한테 재밌어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이게 재미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 극복할 거냐면 이렇게 극복하시면 돼. 아주 간단해요. 내가 중개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거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려면 이제 뭐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계약서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야. 계약서 많이 써야 되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계약서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발생이 되냐면 세금이 발생이 된다고. 뭐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사례에 넣어서 공부를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걸 현업에 가면 정말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게 쉬워. 세법도요. 그리고 세법은 간단하게 제가 이제 공부해 본 입장에서 말씀 하나 드리면 저는 다른 세목은 공부를 안 했어요. 아예. 이건 써먹을 게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안 했고 이것만 열심히 했어요. 양도소득세. 왜냐면 이건 내가 이제 실무에 나가서 중개업을 하던 뭐를 하던 강의를 하던 이건 써먹을 수 있겠구나. 보니까 양도소득세. 그것만 열심히 했어요. 양도소득세에서 6개 내지 7개가 나와요. 그러면 세법 16개에서 6개, 7개 빼면 한 10개나 9개 정도 나오잖아. 그럼 그거 한 번으로 몰빵해 주는 거야.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냥. 한 번으로 몰빵. 그러면 거기서 2-3개 맞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2-3개 하면 몇 개 맞는 거야? 10개 맞는 거야. 세법에서 10개 맞으면 정말 잘하는 거지. 뭐 더 바랄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게 쉬운 과목이 또 세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결론이 뭐냐면 여기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하실 건데 선택과 집중을 하실 건데 뭘 선택해서 집중할 거냐면 이제 우리 뭐 학원도 그렇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냐면 민계 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대부분. 그죠? 민계 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 생각을 버리라고. 민계 공이 뭐가 중요해? 여러분은 수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수능은 뭐가 중요해? 국영수가 중요하지. 근데 왜 수능은 국영수가 중요하죠? 내신하고는 상관없어. 국영수가 왜 중요해? 수능에서 국영수가. 점수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대학에서 국영수만 보는 대학도 많아요. 그러니까 국영수가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 점수가 똑같아? 아니면 다 달라? 똑같아. 국영수가 어디 있어 여기에서. 민계공이 안 중요해.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1차에서 하나만 중요해. 1차 2개 다 안 잘해도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선택과 집중. 1차에서 하나만 어떤 거든지 하나만 잘하라고. 그러면 쉽게 합격할 수 있어요. 올해 이제 준비하실 내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차에서도 몇 개만 잘할 거야? 한 개만 잘할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아. 얘랑 얘랑을 열심히 해서 합격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합격생들의 거의 90%가 이렇게 잘해서 합격해.
예, 근데 약간 좀 희한한 사람들이 얘랑 잘해서 합격한 사람도 있기는 있어.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합격한 사람 열에 한 명 정도가 있긴 한데, 예, 그런 분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예?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잘해. 예. 또 뭐 남들이 어려워하는 등기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희한한 거 좋아해. 뭐 학개론, 계산 문제 좋아하고, 예? 또 뭐 공법 중에서도 막 도시개발법 이런 거 겁나 좋아해. 막 이렇게 막 자기가 개발할 것처럼 이렇게 좋아하고, 등기 좋아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힘들어. 예,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합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고를 버리라고요. 무슨 사고? 민계공이라는 사고 버리라고.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고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1차에서 하나, 2차에서 하나만 여러분 고득점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험이 1년에 한 번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년에 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데, 이제 안 되는데, 어떻게 안 돼? 1년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떨어지면 2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 재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강의 16년째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재수는 삼수를 불러요. 그리고 삼수는 이제 장수하게 되는 거야. 삼수부터는. 그래서 이제 막 오수, 육수 이렇게 하게 되고, 제가 본 분 중에서 최고 오래 하신 분이 구수까지 봤어요. 구수. 9년 만에 합격한 분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막 놀래잖아요. 예. 근데 되게 흔해, 그런 경우. 그러니까 이게 첫 해 붙는 게 좋아. 아셨죠, 이게? 예. 왜냐면 이게 재수가 되면 삼수를 부른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자기가 오래 하려고 해, 공부를. 근데 첫 해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멋 모르고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 멋 모르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그냥 그 해 붙는 게 가장 좋다고. 그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거 공부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학원비며 뭐 책값이며, 그리고 또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기회비용적 비용도 있잖아요. 그치? 예. 그 기회비용적 비용이라는 게 뭐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 벌을 수 있는 수입을 생각하면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첫 해 붙으시라고. 예. 그리고 누구도 생각해 줄 필요가 있냐면,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생각하셔야 돼. 힘들 때. 예. 자,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죠? 가족이죠. 뭐 배우자가 됐던, 뭐 자식들이 됐던, 뭐 부모님이 됐던, 뭐 이런 사람들이 되잖아. 근데 그 가족들을 생각해 보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삼수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이 자꾸 삼수를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 이게 계속 장수가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오래 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공부를 안 해봐서 몰라요. 어려운지 모른다고. 그리고 붙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 기대에 저버리지 말고 아무튼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